때는 2017년 3월 26일 일요일 오전 8시경 경기도 시흥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119로 화재 신고가 들어옵니다. 1층은 술집, 2층은 노래방이었고요. 3, 4층이 모두 원룸이어서 인명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는 누가 한 건가요? 신고자는 건물 관리인이었는데요. 3층 복도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긴 나는데 어느 집에서 불이 난 건지 확인이 안 된다며 신고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보고 신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막 불이 붙었던 상황인가? 아니면 꺼진 건가? 일단은 어느 집인지 빨리 찾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119와 동시에 시흥경찰서 강력팀도 현장으로 모두 출동을 합니다. 일일이 문을 두드려가면서 거주자들을 대피시키고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 찾아다녔는데요. 딱 한 곳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이 있었던 겁니다. 문을 안 열어줬다고요? 그 상황이면 대피하느냐고 아마 난리가 났을 상황인데 그렇죠. 건물 전체를 확인해봤지만 불이 난 곳도 없었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은 3층에 딱 한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닫힌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자욱한 연기와 함께 탄내가 가득한데 불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불이 났다가 꺼졌다는 거네요? 그럼 안에 사람이 있었나요? 복층 구조로 된 원룸이었는데요. 생존자가 보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빈집에 불이 났다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소화가 됐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아무도 없는 집에 불이 날 수가 있죠. 그런데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형사들이 강력사건 현장이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섰을 때 약간의 그을음 말고는 어질러져 있거나 혈흔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형사들이 복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매트리스에 이불과 옷가지가 쌓여 있고 그 위에 타담한 종이 박스가 올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지포라이터와 라이터 기름통이 발견됐고요. 누군가 태우려고 했나 보다 이거를. 그렇지. 왜냐면 매트리스 위에 종이 박스가 올라갈 일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누가 종이 박스에다가 불을 질렀나 보네. 방화가 확실한 상황이니까 이게 좀 강력 사건이라고 판단하셨나 본데, 그죠? 방화의 증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종이박스와 이불, 옷가지를 걷어내보니 그 밑에서 안타깝게도 시신이 발견됩니다. 야, 그러면 이 시신을 불로 태우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범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이박스가 올려져 있던 상체 일부만 타다가 불이 자연 진화된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집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강력 사건이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피해자의 목부터 얼굴 전체가 투명 테이프로 감겨 있었는데요. 이걸 벗겨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부패돼 있었다고 합니다. 부패면 이미 시간이 좀 지나야 부패가 일어난다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지문 일부가 남아있어 신원을 확인했는데 그 집에 살던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문제는 하체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어서 현장 상황만 보면 성폭행 후에 살해된 걸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참. 범인이 그럼 그 집에서 뭐 범행 후에 쭉 있다가 부패가 시작되니까 뭐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그랬다면 진짜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범행 후에 다시 와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불을 질렀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시 집에 간 거라면은 그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화는 신고 당일 새벽에 저질렀을 것으로 봐야 했고요.
시신이 그 정도로 부패될 때까지 범인이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무르진 못했을 걸로 보고 당시 수사팀도 범인이 방화를 저지르려 이 집을 다시 찾았던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창문으로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이 외벽에 없기도 했고요. 원룸 현관문에 자동 도어락이 멀쩡했기 때문에 범인이 이 집 비밀번호를 알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 정도면 뭐 가까운 사람 혹은 면식범이라는 얘기잖아요. 면식범이죠. 예. 근데 이게 확실히 면식범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면식범이 아닐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비밀번호 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알 방법이 없을 텐데 비밀번호를. 일단 피해자의 시신에 칼에 의해서 난 상처가 수십 군데가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소위 그 푹 하고 찌른 이런 자창이 아니고 쓱 하고 그은 이런 상흔, 그러니까 배인 상처 같은 상흔이었습니다. 마치 피해자한테 뭔가를 알아내려고 장시간 고문을 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카드나 통장 같은 건 없어지지 않았나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이 사라진 건 확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지갑 안에 신용카드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집이랑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기 위한 고문을 했다. 야, 그렇다면 돈에 성범죄까지 완전 이걸 다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던 거야. 근데 현장 상황과는 맞지 않게 성범죄는 위장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성폭행을 한 게 아니었어요? 수사팀이 긴급으로 1차 부검 결과를 받았는데 성범죄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처는 무려 40군데로 확인됐고요. 40군데. 그중에 사인으로 보이는 자창은 목과 복부 딱 2곳만 깊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사람 40군데나 찔릴 수가 있지. 근데 굳이 목적이 돈이라면은 그거를 성범죄로 위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위장까지 했을까요?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은 나왔나요?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저항은이 다수 있었는데 매트리스의 고인 혈흔 외에는 벽면에 비산 혈흔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범인이 현장을 정리한 것으로 봐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가 있죠? 아니 칼로 그렇게 베고 찔렀는데 벽면에 피 한 방울이 안 보일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불은 또 왜 지었냐고요? 그러면 현장에 흔적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시신을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종이박스도 있었고. 야, 근데 그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상복합이면. 야, 그러면 진짜 큰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한 일인데 이게 그 위로 불길이 막 번지고 있으면 아마 엄청났겠죠. 자, 미쳤다, 미쳤어. 근데 사건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화 때문에 범인의 덜미가 잡히고 맙니다. 초반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다가 그걸로 이제 꼬리가 잡힌다. 그게 이제 방화로 인해서 뭐가 잡혔나 보네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4층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오피스텔 거주지인 3, 4층엔 모형 CCTV만 달려 있었는데요. 2층 노래방에 손님들의 출입을 확인하기 위해 달아놓은 CCTV가 계단을 살짝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범인도 지켰겠네요. 그러면 이제 언제 범행이 일어났는지 범인 얼굴까지도 금방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게 확인됐으면 당시 수사팀이 고생을 하진 않았을 텐데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CCTV 저장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았고 화질도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검거를 하신 거죠? 범인의 얼굴도 살인이 언제 벌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지만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예상됐던 신고날 새벽에 2층 노래방에서 3층 계단으로 오르는 사람들의 실루엣을 체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라 늦은 시간까지 기가를 한 주민이 좀 많았다고 하고요. 실루엣만으로 어떻게? 그러면 실루엣이라는 말은 체형이나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정도. 그럼 이제 CCTV에 잡힌 사람이 거주자인지 아닌지 그조차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꼬리가 잡혀요? 일요일 아침부터 시흥경찰서 강력 7개 팀이 모두 사건에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새벽 시간 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을 체크하는 동시에 건물 밖에 있는 CCTV까지 샅샅이 찾아다니는데요. 건너편에 이 건물을 비추는 CCTV 한 대가 있더랍니다. 아,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범행이 일어난 이 집 창문이 보였다고 했고요. 오. 야, 이 건너편 건물의 CCTV가 피해자 집 쪽의 창문까지 비쳤다는 거잖아요. 뭐가 찍혀 있었는데요? 지포 라이터와 라이터 기름통까지 현장에서 발견됐잖아요. 네. 분명 범인이 불을 지르자마자 불꽃이 확 일어났을 걸로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CCTV를 쭉 역으로 당겨봤더니 새벽 3시 30분쯤 이 집 창문에 불길이 치솟는 게 찍혀 있었던 거죠. 범행이 일어났던 건물 2층 CCTV를 보던 형사들이 새벽 3시 30분 이전에 계단에 오른 사람들을 꼼꼼히 찾아보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11분 만에 다시 내려오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계단을 내려온 시간이 딱 불꽃이 치솟았던 직후였던 겁니다. 유력해지네요, 그러면. 그때 CCTV에 잡힌 범인이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CCTV를 뒤져 방화 후에 어디로 갔는지 따라붙고 애초에 어디에서 온 건지도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역추적까지 합니다. 야, 그럼 회색 후드티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된 상황이었나 본데요? 그거 다 찾아내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하는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은 피해자의 마지막 생활 반응을 확인하는 동시에 피해자 지인들을 상대로 탐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평소에 굉장히 성실했던 피해자가 최근 돈 때문에 골치 아파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또 돈이 나오네. 돈 때문이구나 또. 그 피해자분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피해자한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를 빌려줬는지는 지인들도 모른다고 했고요. 다만 화재 신고가 들어오기 7일 전이죠. 3월 19일에 그 돈을 빌려줬다는 친구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하더랍니다. 야, 단판을 짓겠다. 그럼 돈 때문에 다툼이라도 벌이다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화재 신고 7일 전이면 그 무렵에 살인이 나고 그 사이에 시신이 부패됐을 수도 있겠네요. 돈을 빌려간 친구는 만나보셨나요? 네, 당시 수사팀이 바로 그 친구를 만나봤는데요. 동갑내기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아, 여성? 10년 전부터 알게 된 친한 사이라면서 19일에 피해자를 만났다고 서슴없이 얘기를 했고요. 돈을 빌린 것도 맞지만 200만 원 정도였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다 얘기하네. 돈을 빌린 것도 맞고 만난 것도 맞다. 야, 그리고 여성이라면서요. 서로 몸싸움하면서 그렇게 40번을 찌르고 성범죄까지 위장할 정도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좀 안 믿기는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갖고 뭐 남자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혼자서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 친구는 알리바이가 확인이 됐나요? 네, 친구가 말한 대로 19일 새벽 1시경 피해자 집에서 100m 떨어진 편의점 CCTV에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1시간 뒤에 피해자가 또 다른 친구에게 이 친구와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이 됐고요. 피해자 집에서 두 사람이 야식도 시켜 먹었다고 했는데 야식이 배달된 것도 다음 날 오전 9시에 그 친구가 피해자 집에서 나와 걸어가는 것까지 피해자 집 인근 CCTV에 다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때 피해 여성은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고요. 돈 때문에 근데 뭔가 찝찝했는데 뭐 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나 본데요? 그러니까요. 새벽에 만나서 집에 가서 야식까지 시켜 먹을 정도면 사실은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갖고 시간을 좀 늦게까지 보낸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지. 막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으면 집에 데려가지도 않았겠지. 그래도 당시 수사팀은 혹시나 하고 화재가 일어난 시각, 그 친구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는데 어떤 남성과 통화를 나눴던 걸로 나옵니다. 그것도 서울 영등포 자택 근처에서 잡혔고요. 그러니까 불이 났던 새벽 3시 반에 그 친구는 영등포 집에 있었다는 거네요. 이후에 피해자의 행적은 확인이 됐나요? 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사라졌기 때문에 통신 수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는데 피해자의 마지막 생활 반응들이 좀 수상하게 나옵니다. 친구가 피해자 집에서 나왔던 그 다음 날이죠. 21일에 카드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부과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은 것도 나옵니다. 23일엔 구인 광고를 낸 마사지 업주에게 전화를 했다가 바로 끊어버리거나 보도방 업주한테까지도 연락을 하기도 했고요. 야, 카드로 1,000만 원이나 대출을? 마사지 업소랑 뭐 보도방에 전화한 걸 보면 돈이 급했던 걸까요? 1,000만 원까지 대출 받았던 거 보면. 상황이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전화기가 현장에서 사라진 걸 보면 전화기를 쓴 게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아까 부패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23일이면 화재가 나기 3일 전인 건데 3일 만에 부패가 그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될까요? 이거는 좀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범인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위장하려고 피부과 상담 전화를 했던 거네. 근데 피부과 상담을 받은 거면은 전화 건 사람이 여자였다는 거잖아. 아, 그렇지. 여자의 목소리였겠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공격하고 성범죄까지 위장을 했는데 범인이 여자다? 야, 이게 맞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화재가 일어난 그날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간 회색 후드티를 입은 용의자를 역추적하던 수사팀에서 어떤 사람의 수상한 장면을 포착합니다. 26일 새벽인가 본데요? 회색 후드티가 아닌데? 예. 옷을 갈아입네. 아, 그것도 지금 대로변에서? 갈아입네. 어머, 저게 회색이네. 어? 이게 후드티잖아. 후드티잖아요, 저게. 아까는 다른 옷이었잖아요. 갈아입었잖아요, 지금. 어, 범인이네. 맞습니다. 화재가 났던 26일 새벽 택시에서 내린 후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한번 택시를 갈아타고 피해자 집으로 간 게 포착이 됩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잡았습니까? 잡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빠져나간 회색 후드팁을 입은 용의자를 쫓던 팀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주소지와 역추적하던 팀이 찾아낸 용의자의 애초 출발 지점이 같았습니다. 서울 영등포였고요. 그 건물에 사는 주민 중 피해자와 연결고리가 있던 사람이 바로 그 200만 원을 빌렸다던
친구였던 겁니다. 야, 그 동갑내 여성이요? 여자가 혼자 19일 날 만났던 그 여자가 범인이었던 거네요. 친구. 그것도 야식도 같이 먹었다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여성을 체포해 경찰서로 데리고 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잡힌 다음이네요. 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피해자고요. 처음 애초 경찰들이 제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었다면 현재 처분입니다. 아니, 대체 뭔 소리 나는 거예요? 이 여성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은요. 네. 자신이 19일 날 피해자하고 만났을 때 외국인들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응? 경찰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다 무슨 얘기야? 뭘 당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뭐 신고를 했는데 알고도 안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고는 합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자신들을 쫓아와서 112에 급히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신고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급히 친구 집으로 도망치듯 가서 조금 진정한 후에 야식을 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도착한 줄 알고 문을 여는 순간 아까 그 외국인들이 다시 들이닥쳤고 자신과 피해자를 강간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외국인들이 피해 여성의 돈을 훔치기 위해서 흉기로 협박하는 사이에 자신은 몰래 탈출했다고 했답니다. 그날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감정에 복받쳐 울면서 진술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참. 그리고 울기까지 했어요. 저 상황이 진짜라고 믿게 하려면은 눈물이 필요했던 건가? 아니, 몰래 탈출했으면 바로 신고부터 했어야지. 바로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CCTV에 피해자 집에서 걸어 나가는 게 찍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네. 탈출하는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 그렇게 그렇지. 뛰어가야지. 말이 안 돼. 그걸 다 믿으란 얘기야. 아유 참. 아니, 그 집에 불은 왜 질렀대요? 그건 인정을 했나요?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친구가 가여워서 부디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이 직접 화장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용의자가 말한 것 중에 진짜는 있습니까? 진실은 있어요? 네, 112에 신고한 기록이 있긴 했습니다. 택시를 잡는 와중에 외국인들과 탑승 시비가 있어서 신고를 한 거였고요. 근데 방화를 저질렀을 무렵에 이 여자 기지국 위치가 집 근처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영등포 뭐 그걸로 네. 나왔다고 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성의 범행에 공범이 총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3명이나 있었어요? 황당하게도 세 공범들 모두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뭔 말이야? 아,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공범이 3명인데 사건에 대해 모른다뇨? 그건 공범이 아닌 거 아니에요? 방화 당일 이 여성이 집에서 전화 통화를 한 척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사람은 이 여성의 집 인근에 사는 지인이었는데요. 이 여성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불려갈 것 같다고 해서 도와준 거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요? 일단 3명의 공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요? 방화 당일날 이 여성이 계속 옷을 갈아입고 다녔잖아요. 네. 이걸 도와준 지인은 여성이 마약 운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또 마약까지 나와. 와 상상력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다 뭐 어디서 본 거 다 끌어다 쓰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요? 피부과 상담을 도와준 여성은 불법 시술 혐의를 받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고요. 다 갖다 성매매, 마약에 불법 시주까지. 어쨌든 간에 이 공범이라고 하는 3명도 범죄를 막 저지르고 다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와준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이 상황에서 이걸 다 도와달라고 한다고 다 도와줬을까요? 이 여자 정체가 뭔지는 너무 궁금한데요. 맞아요. 19일 날 새벽에 만났어요. 저는 그날 하도 돈돈거려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협박만 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폰을 열어보니까 아주 가관인 거예요. 여기 저기 사방팔방에 저를 200만 원도 못 갚은 미친이라고 떠들고 다녔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말을 짓거려요? 내가 아버지 교통사고 때문에 며칠만 좀 참아달라고 얘기했는데 꼴가지 않게 그까지 200만 원으로 나를 감히 미친으로 만들어? 그래서 죽였어요. 내가 그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그래서 죽였다고요. 야, 진짜 200만 원 때문에 죽였네. 어쩌다 본 휴대전화에 메시지에 자기가 화가 나서 죽였다가 명분이지 200은 사실은 이미 이 여자 머릿속에 사라진 거예요. 나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 그럼 죽여야지. 이게 말이 돼요? 재수 없게 걸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피해자에게 아버지 교통사고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줄 수가 없다고 범인이 보낸 문자가 있었지만 당시 수사팀이 확인한 바로는 범인한테는 빚이 수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유, 야, 결국엔 자기 빚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죽인 거네요. 근데 조사받는 내내 형사들한테 담배를 좀 달라, 또 립밤을 주면 얘기를 하겠다며 뻗치기도 했고요. 얘기를 하기 싫으면 그냥 입을 닫아버려서 결국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됐는데요. 아이고야. 조사 내용에 의하면 어렸을 때부터 소위 일진 행세를 오랫동안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 행위들이 많은 일탈 행위들이 저질러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런 태도나 행동, 언어적 표현들을 본다면 아마도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연극성 장애라고 하는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한다든지 사소한 일들을 큰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명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런 심리적인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렇게 잡혔는데도 본인이 더 격분하면서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나이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나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때가. 죄값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범인은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형이 많다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공범 3명은 증거를 위정하고 인멸하고 방조한 죄로 벌금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반성을 안 하니까. 끝까지 안 하네요. 상고에 항소면 이거 아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즐겨봐 이 채널.